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아나스타샤가 살았던 1900년대에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파멸로 이끌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 왕실을 위험에 몰아넣었던 요승 라스푸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이 라스푸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가 장악했던 로마노프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로마노프 왕실의 14대 차르이자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입니다. 이 니콜라이 2세는 1894년에 황제로 즉위했는데 성격과 정치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상당히 유순하고 여려서 아버지로부터 계집아이 같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해요. 물론 이 니콜라이 2세의 아버지였던 알렉산드르 3세가 190cm가 넘는 거구인데다가 엄청 솔직하고 검소하고 호방한 성격이어서 니콜라이 2세가 좀 더 유약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알렉산드르 3세는 자기가 50세인 만큼 나이도 어렸고 상당히 건장했고 힘도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황제 수업을 한 30쯤 됐을 때 천천히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알렉산드르 3세가 갑자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니콜라이는 황태자 준비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황제가 되어서 본인도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정말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요. 이것만 보면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능력을 잘 파악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일단 황실의 사람으로서 황제가 되는 인물이 할 만한 말은 아니죠. 왕이 되기 싫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나는 왕이 되기 싫어가 아니라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제대로 배운 게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1894년 급하게 약혼 상대였던 알렉산드라와 결혼을 하고 바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외할머니로 두고 있었던 알렉산드라 황후는 니콜라이와 연애 결혼을 한 만큼 금슬이 좋아서 결혼하고 바로 다음 해인 1895년에 첫째 딸 올가를 시작으로 줄줄이 타티아나, 마리아, 아나스타샤를 낳아서 4녀를 두었고 아들이 없어 걱정하던 차에 막내 아들이자 황위를 이어갈 황태자 알렉세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고 아주 행복한 황실 같아 보이는데 이 알렉산드라 황후가 빅토리아 여왕의 혈통인 만큼 그녀는 혈우병 보인자였습니다. 혈우병은 선천적 유전병이면서 혈액 응고인자가 없어서 몸 밖이든 아니든 피가 나기 시작하면 출혈이 쉽게 멎지 않아서 작은 상처 하나에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혈우병은 X염색체의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 한 쌍의 염색체 모두에 발생했을 때 이 혈우병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XX 염색체인 여성들은 X 염색체가 2개이기 때문에 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만 남성은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만약에 혈우병 보인자일 경우 발현될 확률이 50대 50이에요. 발현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혈우병 보인자였기 때문에 혈우병은 왕가의 병이라고도 불렸어요. 왕가의 병이라고도 불렸는데 빅토리아 여왕의 또 다른 별명이 그거거든요. 유럽의 할머니. 그만큼 유럽에 각지에 자기 자손들이 퍼져 있어요. 때문에 대체적으로 혈우병은 남성에게서 발병하며 여성들은 주로 보인자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무조건 그러면 여자들은 다 보인자인가요? 라고 할 순 없어요.
이 혈우병 중에는 형이 있어요. 혈우병 중에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이 있어요. 이건 혈액형이 아니에요. 그냥 그 혈우병 중에 나타나는 타입이에요. 근데 대체로 A형에서 대부분 나타나는데 B형은 한 10몇 %쯤 돼요. 한 A형이 70몇 %쯤 되고 B형이 10몇 %쯤 되는데 아마 이 유럽 왕실에 있었던 혈우병은 B형이었을 거예요. 간염같이. 간염이랑 비교해야 되나? 아무튼. 근데 만약에 정말 재수없게 C형이 걸리잖아요. C형이 한 5% 내외일 거예요. C형인 게. 근데 그 C형이 발현되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무조건 발현됩니다. 하지만 이 C형일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단 A형과 B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럽 왕실은 B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로 남성에게서 발병이 되고 여성들은 보인자입니다. 보인자라는 말이 어려운 건 아니지? 이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때문에 이 빅토리아의 아들과 3명의 손자가 혈우병을 앓고 있었고 손녀였던 알렉산드라는 보인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운이 나쁘게도 이 알렉산드라의 아들이었던 알렉세이가 혈우병에 걸려버린 거죠. 때문에 이 알렉산드라 황후는 왕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겉으로는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숨기면서 괜찮다, 우리 아들 잘 자라고 있다 했지만 평소에는 늘 알렉세이가 다치지 않도록 사람들을 붙여서 보호했어요. 하지만 1912년 9월 알렉세이가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고 황후는 급하게 마차를 돌렸으나 알렉세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했다고 해요. 아마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 덜컹거리는 마차로 인해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허벅지 쪽 혈관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다리와 사타구니, 복부까지 피 때문에 팽창했고 그렇다고 이 출혈 부위를 째가지고 뭐 피를 뽑고 혈관을 지져가지고 이걸 막을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당시 8살이었던 알렉세이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10일 동안이나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으나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황후는 성직자까지 불러서 마지막 의식을 행했고 이미 나라에는 황태자가 아프다더라, 아니다, 암살당할 뻔했다더라, 아니다, 이미 죽었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니콜라이 2세는 너무 심약한 아버지잖아요. 니콜라이 2세는 차마 이 아들의 아픈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아들 방에 찾아갔다가도 금방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섰고 알렉산드라는 옆에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아들의 비명을 들으면서 옆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기적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라스푸틴입니다. 라스푸틴은 1869년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본명은 라스푸틴이 아니라 그리고리 예피모비치 노비흐입니다. 그는 위로 아래로 형제 자매들이 있었으나 모두 어린 나이에 사망해서 라스푸틴은 9남매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집안의 장남이 되었고 어렸을 때 학교에 등록해두긴 했으나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않았고 라스푸틴은 문맹이 됩니다. 그는 공부에 관심 없는 상당히 반항적인 아이로 자랐고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타고 간 말을 저당 잡고 술을 사 마셔요. 그리고 걸어 돌아옵니다.
그 정도로 술을 좋아했고요. 술에 취해서 싸우기도 해서 얼굴이 멍투성이가 되는 일도 있었고 엄한 사람한테 시비 털어서 며칠 동안 감옥에 수감된 적도 있어요. 거기다가 술과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이 여자를 상당히 좋아해서 여러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사귀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고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의 라스푸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의 성이자 이름이 됩니다. 정확히는 성이 된 거예요. 알려지기는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라스푸틴이 그의 성이 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장남이 라스푸틴이라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되자 걱정이 되었던 부모는 라스푸틴보다 2살 많은 이웃 마을 아가씨 프라스코비아와 결혼을 시켰고 그는 곧 그녀와의 사이에서 5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정착해서 잘 살아가는 듯 했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농부 가족 같죠? 근데 이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3명을 낳았고 두 번째 아내와 사이에서 2명을 낳았다. 그래서 총 5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딱히 부인을 2명을 두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러나 시간이 흘러 28살이 된 라스푸틴은 정확하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갑자기 수도승을 자처하며 성소를 찾아서 러시아 전역을 떠돌아다닙니다. 그가 갑자기 왜 성소에 집착하며 떠돌아다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시 마부 일을 하던 라스푸틴이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학생이 훗날 주교에 오르게 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신학생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라스푸틴은 학생이 해준 말인 신은 탕자의 귀환을 기다린다. 그 누구도 늦지 않았으니 신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 라는 말에 감명을 받아서 이러한 감동을 주위에도 나누고 싶었는데 그의 주위 사람이 다 누구예요? 농민이죠. 이웃이라고 해봐야 고작 200명 정도밖에 없는 이 평범한 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뭔가 농부 말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결국 라스푸틴은 수도원과 성소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순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부터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 번은 그가 성모상이 있는 방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는데 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성모상이 흐느끼는 것을 보았고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리고리야, 인류의 죄 때문에 눈물이 나는구나. 가라, 떠돌아다녀라. 그리고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라. 라고 했대요. 그때부터 그는 예전에 방탕했던 자신을 버리고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순례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멀리하고 과자나 후식 혹은 고기까지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는 문맹이었으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만의 종교 철학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가 정식으로 자격을 받지는 않았으나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점차 치유 능력이 있는 신비로운 순례자로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1903년쯤 됐을까? 명성을 얻다가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자리를 잡을 정도로 유명인사가 됐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명성을 얻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아예 그냥 자리를 잡아. 당시에 영적인 경험과 이야기에 열광하던 러시아 사람들은 그의 독특한 성경 해석이나 마치 중세에서 온 듯한 그의 외모에 관심을 가졌고 그러한 그가 예언 능력이나 치유 능력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후원해주는 사람도 생겼고 자연스럽게 거주지도 생긴 겁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약 2년 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드디어 1905년 11월 1일 니콜라이 2세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상당히 강렬했나 봐요. 니콜라이 2세의 일기에 신의 사람이자 토볼스크 구베르니아 지역 출신의 그리고리를 만났다라고 적었고 편지에는 며칠 전 나는 한 농민을 접견했는데 그는 나에게 놀랍도록 강한 인상을 남겼다 라고 썼을 만큼 이 뭔가 라스푸틴에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라스푸틴의 눈빛을 보면서 영혼을 꿰뚫어보는 눈빛이다 라고들 말했대요. 좀 약간 눈이 되게 형형하죠. 말라가지고 눈이 이렇게 푹 꺼지고 되게 눈빛이 형형한 사람이라서 눈빛이 강렬해서 인상도 강렬했나 봐요. 자, 그리고 다음 해인 1906년 별장에 묵고 있었던 총리 스톨리핀이 폭탄 공격을 받게 되었고 집이 무너지고 손님들을 비롯해서 32명이 다치고 30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물론 총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총리의 두 자녀의 상태가 심각했었다고 해요. 3살 난 아들은 발코니에서 추락해서 엉덩이뼈가 부러졌고요. 15살이었던 딸 나탈리아는 두 다리가 부러지고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어요. 둘 다 되게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 니콜라이 2세가 이 소식을 듣고 총리에게 라스푸틴을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라스푸틴이 기도를 해주겠다라며 총리의 딸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왔을 때 그 남자는 아이를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는 침대 끝에 서서 성 시므온의 성상을 들고 기도를 했다. 나갈 때 그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라는 게 이제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나탈리아는 다리를 절기는 했으나 건강을 회복했고 아들 역시 그러했는지 라스푸틴의 명성이 귀족들 사이에서도 치솟기 시작합니다. 귀족들과 함께 있는 라스푸틴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남자가 라스푸틴입니다. 설마 하고 소개시켜 주기는 했으나 정말로 그가 나탈리아의 다리를 고치자 니콜라이 2세는 라스푸틴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불치병인 혈우병을 앓고 있었던 아들을 둔 니콜라이 황제와 알렉산드라 황후에게 기적을 일으켜 줄지도 모를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1907년 3살이었던 알렉세이가 공원에서 놀다가 넘어졌고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거나 뭐 피가 나 울었을지언정 반창고 하나 딱 붙이면 끝이었을 일이었지만 알렉세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겉으로 출혈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넘어진 건 아니었는데 멍이 들만한 상처였나 봐요. 또다시 다리 속에서 출혈이 시작되어서 다리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렉세이가 고통의 비명을 질렀으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의사들을 동원해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황제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라스푸틴을 불러들였고 라스푸틴은 아이의 신경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뒤 신께서 돌보시니 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차분하게 말해서 아이를 재웠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알렉세이가 거짓말처럼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 라스푸틴에 대한 황후의 신뢰도는 급상승했어요. 그가 마치 아들과 러시아 황실을 위해 신이 보내준 신의 사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후로도 라스푸틴은 알렉세이가 혈우병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통증을 사라지게 하고 피를 멎게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 의사들도 고치지 못해서 진통제만 주던 혈우병을 라스푸틴은 도대체 어떻게 고쳐서 기적을 행했던 걸까요? 물론 혈우병을 완치시키진 못했어요. 그냥 고통을 잠깐 잠재워 준 거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가 성소를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정교회 중에 사이비가 있었고, 이 사이비 정교회에서 최면수를 기반하는 수련법을 배웠다. 이것을 이용해 귀족들을 홀렸고 알렉세이를 진정시킨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렉세이가 아플 때마다 의사들은 진통제로 아스피린을 처방했었는데, 이 아스피린이 혈액의 응고를 막는 작용이 있어서 혈우병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고, 라스푸틴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약물의 투여를 중지시켰던 덕분에 알렉세이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기가 기도를 해야 하니까 진통제 처방을 막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주사 맞는 아이들한테 약간 주의를 돌리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요즘 어머니가 뭐 해주시니? 아, 저거 봐라, 인형 있다, 저기 라이언 인형 있다 하면서 주의 돌리고 주사 딱 놓으면 애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차분하게 진정된 아이를 그냥 이제 자연 치유될 때까지 옆에서 도와준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라스푸틴은 황실의 믿음과 지지를 등에 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적인 뭔가 특이한 존재가 나타나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 측이 있고 무조건 의심하고 보는 측이 있거든요. 라스푸틴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알렉산드라 황후의 시어머니였던 마리아 표도르브나 데비라던가 시누이 제니아, 딸이었던 올가 등이 라스푸틴을 의심했고, 멀리하라고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라는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라스푸틴은 황실에서만 검소하고 총명한 수도승 역할을 했을 뿐, 궁 밖으로 나오면 자기 집에 사람을 불러다가 모임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 모임에는 주로 여성들이 많았고 라스푸틴은 귀족인 여성들을 꽤 거칠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돌자 강요 대신들과 언론들까지 그를 의심하면서 내쳐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특히나 총리였던 스콜리피는 황후에게 라스푸틴을 멀리해라라고 강력하게 충고했으나 암살당합니다. 이 암살의 배후에 라스푸틴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주위에서 다들 라스푸틴을 멀리해라 멀리해라 간언을 했지만 니콜라이 2세는 오히려 그에게 비밀 경찰이었던 오흐라나를 붙여서 라스푸틴을 보호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알렉산드라 황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황후는 혈우병 보인자였으며 신경쇠약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황후의 신경쇠약을 악화시키면서 거의 발작을 일으키게 만든 인물이 바로 알렉세이였기 때문에 니콜라이 2세는 황후의 신경쇠약을 막는다면 라스푸틴 10명을 불러도 좋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히스테릭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이렇게 자꾸 황후가 라스푸틴을 싸고 돌자 이를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어댑니다. 알렉산드라 황후도 라스푸틴과 정을 통했다더라. 라스푸틴이 황후의 비밀 연인이라더라. 라는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를 두고 비꼬는 아주 저속한 그림들까지 퍼져서 왕실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사실 라스푸틴에게 황실은 든든한 뒷배였고 때문에 늘 검소하고 신성한 이미지를 유지했기 때문에 황후에게 그렇게 들이대진 않았을 거예요. 때문에 황후와 별다른 일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던 중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오스트리아 측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스스로 세르비아의 보호국이라고 칭하던 러시아 역시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이렇게 전 유럽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라스푸틴이 딱 하고 나타나서 참전을 반대합니다. 만약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 나선다면 러시아는 모든 것을 잃고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니콜라이 2세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출정을 합니다. 나가서 싸웠는데 황제가 없는 이 틈을 타서 라스푸틴은 점점 황실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황후를 시작으로 그 황실 측근들을 이제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공작을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이에 반감을 가진 황실 세력들이 이제 황제 부부는 이야기를 해서 들을 만한 상대가 아니다 라고 느껴서 아예 원인이 되는 요승 라스푸틴을 제거해버리자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주동자는 황제의 조카 사위였던 유스포프 공작이었고 황실 옹호단체인 검은 백인단의 창립자였던 블라디미르 프리시케비치와 그의 측근이 이를 도왔고 황족인 디미트리 파블로비치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들을 포함해서 또 다른 신원미상의 남자 2명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군지는 나중에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요승 라스푸틴을 죽일 사람들이 모였고 유스포프가 당시 이 라스푸틴이 빠져있던 황제의 조카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이리나 공주를 만나게 해주겠다라면서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네, 이 이리나 공주를 보여주겠다라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했고 이 암살자들은 라스푸틴을 죽이기 위해서 1층에다가 파티룸을 꾸미고 그의 음식과 술에 치사량이 넘는 청산가리를 잔뜩 넣어두고 기다렸습니다. 공모자들은 2층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2층에서 이 라스푸틴이 죽기만을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라스푸틴이 케이크도 먹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분명히 청산가리를 먹었는데 안 죽어요. 이미 시간이 죽고도 남았어야 됐는데 안 죽어요. 점점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이고 맛있군요 라면서 술을 더 달래요. 음악을 연주해 달래요. 그래서 암살자인 유스포프 공작은 덜덜 떨면서 기타를 연주하고 이 사냥감이 된 라스푸틴은 술을 마시면서 청산가리를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를 하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자 라스푸틴이 청산가리를 먹고도 죽지 않은 것에 기겁한 유스포프가 새벽 3시경 못 참겠다 라면서 총을 꺼내서 라스푸틴을 빵 하고 한 발 쏩니다. 자,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공모자들에게 아, 드디어 내가 라스푸틴을 죽였다 라면서 축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축하를 한 다음에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이 라스푸틴이 죽은 걸 확인하고 시체를 처리하려고 했던 순간 갑자기 라스푸틴이 눈을 번쩍 뜨더니 옆에 있던 유스포프의 목을 콱 하고 움켜쥔 거예요. 그래서 놀란 유스포프가 주변에다가 살려줘 라면서 도움을 청할 때 라스푸틴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암살을 함께 계획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뒤에서 라스푸틴에게 이제 총을 쏘아서 등에 한 발, 뒤통수에 한 발을 딱 2발 더 맞히면서 라스푸틴을 죽였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근처에 있던 강에다가 라스푸틴의 시체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시체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근처 다리 부근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의 발이 십자가 형상을 하고 있었고 얼음 밑에는 라스푸틴의 손톱 자국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라스푸틴의 사인은 익사였대요.
청산가리를 그렇게 먹고 총을 그렇게 맞고도 안 죽었대요. 그는 정말로 뭔가 신통력이 있었던 수도승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은 과장된 내용입니다. 힝 속았지? 자, 청산가리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청산가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사실 청산가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맞을 겁니다. 혹은 청산가리의 양이 너무 적었다거나 청산가리가 너무 오래돼서 효과가 없었다거나 죄책감을 느낀 의사가 청산가리가 아닌 아스피린으로 바꿔치기 했다라는. 자, 그리고 얼음 밑에 있었다는 손톱 자국 역시 과장된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인은 익사가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미 강으로 던져졌을 때 그는 죽었던 상태였고 남을 손톱 자국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체로 사람들이 라스푸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정말 라스푸틴이 죽지 않았다, 익사였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닐 것이다, 청산가리가 사실 가짜일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당시 사건의 진상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과 라스푸틴의 시체 검안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봅시다. 일단 이 라스푸틴을 암살하려고 했던 공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스포프가 라스푸틴을 분명히 정면에서 한 방 쏘았고 이후 라스푸틴이 갑자기 유스포프의 목을 콱 쥐었고 놀라서 유스포프가 도움을 청할 동안 라스푸틴이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치던 와중에 뒤에서 프리시케비치가 따라 나와서 먼 거리에서 도망치는 라스푸틴의 등을 한번 쏘아서 맞췄고 이후 비틀거리던 라스푸틴의 뒤통수를 쏘아서 라스푸틴을 결국 죽였다. 그리고 강에다가 시신을 버렸다. 라는 게 그들의 증언입니다. 물론 유스포프는 기소되지 않았고 라스푸틴의 사체는 어딘가로 이동이 되던 도중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체 검안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한번 보자고요. 시체 검안서를 보면 이 총상이 라스푸틴의 우측 콩팥을 관통했고 두 번째는 척추에 박혔으며 세 번째는 치명상, 정면, 즉 이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치명상이 이마에 있다고요? 분명 프리시케비치는 라스푸틴을 따라 나와서 먼 거리에서 등과 뒤통수를 쏘았다고 했는데 아마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을 총상이 이마에 있습니다. 뭘까요? 자, 프리시케비치는 분명 자기는 세비지 권총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비지 권총은 32구경 총탄을 사용해요. 전체가 구리로 덮인 총알이에요. 근데 탄도학적으로 봤을 때 이 라스푸틴의 몸에 남은 총흔이랑 이들이 주장하는 증언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이걸 보면 먼 거리에서 맞췄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이마에 있는 총상이 32구경 때문에 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자, 그렇다면 32구경보다 더 큰 총상을 낼 수 있는 총이 당시에 뭐가 있을까? 455 웨블리 리볼버라는 총을 이용하면 이거랑 비슷한 흔적이 남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유스포프도 아니고 프리시케비치도 아닌 공모자 중 한 명인 파블로비치가 갖고 있었던 구경이 큰 권총을 사용해서 치명상을 입힌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됩니다. 자, 그러나 유스포프와 프리시케비치 모두
파블로비치가 사건 전에 건물을 떠났다라고 이미 증언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이들과 함께 했었던 신원미상의 인물 2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들이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단지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스왈드 레이너라는 사람입니다. 레이너의 측근과 주고받은 편지에서도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목표는 확실히 완수했다. 그리고 라스푸틴의 암호명이었던 다크포스가 사망했다. 남은 일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레이너가 마무리한다. 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오스왈드 레이너라는 사람은 영국군 장교이며 영국 정보요원으로 러시아에 파견됐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까 라스푸틴에게 치명상을 입힌 이 총상, 이 총은 치명상을 입혔던 것으로 추정되는 총 웨블리 리볼버는 당시 영국군 중에서도 장교가 사용하는 총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러시아 왕실 이야기를 하다가 왜 영국군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라스푸틴을 죽인 걸까요? 영국에도 무슨 짓을 했나요? 싶겠지만, 네, 영국에 무슨 짓을 했나? 왜 갑자기 영국군이 튀어나왔지? 싶겠지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가 동부전선에서 독일을 견제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때 라스푸틴이 니콜라이 2세한테 독일과 평화협정을 맺어라 라고 설득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는 러시아의 우방이었던 영국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스푸틴이 황실 내에 영향력이 크다라는 사실이 영국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됐고 영국의 정보요원으로 있었던 오스왈드 레이너가 러시아에 파견이 되어서 라스푸틴을 암살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그냥 한 가지 설이에요.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신원미상의 인물 2명은 러시아군이다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한 가지 설이긴 하지만 그나마 최근 기술을 이용해서 가장 가능성 있게 재구성한, 그러니까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이 이건 거죠. 라스푸틴을 묶어놓고 때리고 이제 총을 쐈다가 마지막에 이제 온정의 총으로 이마를 딱 하고 쏴서 죽인 거죠. 자,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라스푸틴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라스푸틴이 사후에도 끝까지 신비로운 수도승 이미지를 지킬 수 있었던 한 가지는 그가 사망하기 전에 황제에게 남긴 편지 한 통이에요. 편지에는 요약하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의 죽음을 가져온 사람이 황제의 친척이라면 황제의 자녀들과 친척들은 2년 내에 모두 죽을 것입니다. 라는 편지였고 실제로 라스푸틴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로마노프 왕실 사람들이 전부 사망하면서 로마노프 왕실의 대가 끊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는 신통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이걸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일단 이 편지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문체를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라스푸틴이 남겼던 글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 예언은 라스푸틴의 문법과 많이 다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후에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라는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라스푸틴이 진짜 신통력이 있는 수도승 같나요? 아니면 그냥 사기꾼? 국정농단의 주인공?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라스푸틴을 죽인 사람들이 정말 러시아 황실 측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을 수도 있고 영국군이 개입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게요.